성경과 경제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지식인의 위선,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말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뭐 한 푼이라도 돈을 더 준다면 직장 사표 내고 옮겨가고 싶은 마음 있겠죠. 그거 인지상정 아닐까요? 사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 세상은 분초가 짧을 정도로 빨리빨리 변하는데 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몰린다 이래 생각하면요, 그 사람 참 절박하겠죠.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정치가 헤아릴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뭐 근세사나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은요, 인문학자들은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죠. 특히 맹자 같은 그 학자는 환과 고독이라고 이 불쌍한 사람을 잘 보살피면은 왕의 자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고아나 과부 전쟁 포로들이 가장 불쌍하니까 이들을 잘 보살피라고 했죠. 세계에서 말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시간당 임금을 정부가 규제하고 나선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일 것입니다. 규제라는 게 상한선을 정한 게 아니고 자꾸 올리라는 것이죠. 가급적 많이 올려주는 것이죠. 이것은요,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주도 성장론인데,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난다. 결국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론이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데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임금주도 성장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포드 자동차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의 이단화라고 낙인 찍혔죠. 그런데 지갑이 두터워진 근로자들이요, 결국 자기 회사인 포드 자동차의 주요 매수 고객으로 등장해서 기업도 살고 종업원의 삶의 질도 좋아지는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세 가지 경제 정책인데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 세 가지 경제 정책 기조를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책임자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 그리고 지금 경기지사 김농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을 추진했죠. 그런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는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성장,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성장 방법인데, 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계속 대립을 하자 그 당시 이제 청와대 박수석이 나와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가계소득 올리고, 첫째, 둘째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하고, 셋째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이라 이렇게 못을 박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담대한 정책 비전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 두 가지에서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요, 201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 특히 2020년도에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자꾸 이게 완화되었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때 박수석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를 최저임금 인상에서 기업주들이 고통받는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 안전망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적 실패로 단정 짓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은요, 임금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이 있어야 임금이 있는 것이고 자본의 축적이 있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해야 노동자의 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사실이잖아. 이것을 강감하면 안 되지. 그리고 노동과 자본을 적으로 몰면 안 된다고. 이 산업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은 적이 아닌 친구라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론처럼 인과관계가 잘못된 경제 이론은 반드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우리 국민들도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때 좀 특이한 것은요, 민주노총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들이 비판한 그 주요 골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왜 빨리 진입하지 않느냐.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를 위한 아무런 애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하노라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이때 이제 자유개혁원에서도 소득주도 성장론이 틀렸다. 왜냐면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총수요와 총공급 모두에게 극심한 충격을 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소득주도 성장이 계속 진행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이렇게 다들 공감을 하고 있죠. 물론 이 사이에서도 심정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은 시간당 임금이 오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그러한 분들은 전체적으로 기본 소득이 올랐죠. 그런 것은 또 좋은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하여튼요, 금년도 8월 17일 날 여당과 야당에서 동시에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한다는 그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당은 당연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민주당에서도 당 강령에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했던 기본소득도 강령에 포함이 안 되게 빼버렸습니다. 자,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정책이 우리 경제 전반에 몰고 온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고 찬반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책을 5년 동안 주도했던 민주당에서는 왜 이 정책이 당 강령에서 빼기로 결정하면서도 이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는 겁니까? 일부 성공한 것이 있다고 해도 문제점을 왜 설명하지 않는 겁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비겁하고 애매모호한 거죠. 자, 그래서요, 오늘은 성경과 경제 16번째 시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학자들이 엉터리 주장을 하면은 사회 시스템 완전히 망가진다. 노자가 거기서 이제 대두가 됐잖아요. 태어난 곳에서 살고 먹고 입고 일거리를 찾아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외국에 떠나들지 마라. 다니지 말고 거기에서 살아라. 만족하고 살아라. 그리고 정치도 백성들이 먹고 입고 일하는 그러한 것들을 정치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마천은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죠. 사람의 욕구를 무시한 이러한 정책은 한쪽 눈을 감고 세상을 보는 거야. 묘론이야, 묘론. 애꾸는 이론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잠언 15장 22절에서는요, 밀실정치, 야합정치, 그리고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의논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기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져요. 여러분, 경영이 무너지면 그 시스템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했어요. 지략이라는 것은 여럿이 모여서 토의하는 겁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국민들 여론을 들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면은요, 반드시 경영은 성공하고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아집과 독단, 자기 집단만의 어떤 목적을 위한 폐쇄적인 의사결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조언자나 충고자를 충분히 두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20장 18절에는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래서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실험의 장이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국가정책의 무모함이 야기한 예견된 실패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겪어보지 못한 나라의 결국은 이러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영, 의논, 모사, 지략,
이 네 가지 단어를 오늘 이 시간에 충분히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